entered me.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요랄드의 작업을 살펴본 이제 컨텍스트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웃음이란 컨셉트, 그다음에 유머라는 그죠? 그런 쪽이었는데 또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방식으로 요랄드의 작업을 보면 더 사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풍부해지고. 사실 더 풍부해지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다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다른 핵심은 평행 세계입니다. 평행 우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평행세계, 그러니까 요새 평행세계, 평행우주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차용하는 건 약간 디지털이잖아요. 과학적인 메타버스, 되게 과학적인 세계. 아니면은 뭔가 약간 사이비, 사이비나 뭐 그런 거 얘기하기도. 예를 들면 요번에도 이제 한국에 아마 개봉을 하나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셨잖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그게 완전 그 내용이죠.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 되게 디지털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가들이야말로 전혀 디지털적이지 않은 작가들이죠, 사실. 근데 그 핵심을 좀 관통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그거거든요. 아, 내 식견이 이렇게 좁았구나. 저도 약간 그 생각. 왜냐면 나는 왜 평행 세계나 이거를 되게 과학적이고 디지털적이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게 문학적인 방식 아니면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이 평행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들이 막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평행 세계의 존재를 보여줄 것이다. 동시에 그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었나요? 네, 말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들의 작업은 일종의 약간 평행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바라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말하는 거냐면은 예술은 현실에 대한 평행 우주다, 평행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 세계 안에서 공격을 해서 실제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주술사들이 그 봉제 인형 만들어서 찌르잖아요. 막 뭐 이런 거 저주한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비추는 약간 거울 같은 거긴 하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그거잖아요. 현실 세계 같은 예술 누가 만들고 싶어 사실. 그지. 뭔지 알아요? 뭐지. 그러니까 일종의 아니면 대안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 예술이란 거 자체가 어떤 세계관이든 어떤 장면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사람 뭐 조각을 한다 해서 뭐 다비드상이 실제 뭐 다비드는 아니잖아요. 그지. 뭐 그런 거. 그 이미지를 포착해서 꺼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작업은 굳이 말하자면 이 블랙 코미디류의 일종의 그런 되게 금기실이 되는 것을 평행 우주에서 다루겠다. 뭐 이런 맥락인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parallel world라는 글을 썼다. 영상으로도 있죠, 그죠? 영상 작업이. 뭐 영상으로도 있을 거예요. 거기 다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작업을 제가 영상을 풀로 못 봐서.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좀 풀로 가지고 있어서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을 간단히 정리해서 좀 읽어보자면. 그 요랄드는 두 개의 평행 세계의 형태가 우선 있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 평행 세계는 현실 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1차원의 평행 세계라고 하고 또 다른 평행 세계는 현실 세계의 법칙을 따르는 다중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뭐 이건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 세계와 평행 세계 사이에는 전기장이 흘러가지고 평상시에는 되게 균형이 유지된 상태로 유지가 된대요. 근데 이제 평행 세계와 현실 세계가 약간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사보타주 방식,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사보타주 방식은 평행 세계가 현실 세계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사보타주 파티클은 전기장에 스스로를 끼워 넣어 전기장을 교란하고 밸런스를 붕괴시킨다. 사보타주 파티클의 밀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강력한 공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기장이 중성화를 시키며 사보타주 파티클을 평탄화시킨다.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기생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방식은 평행 세계의 것들이 조용하게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실제 세계가 기생충을 식별한 뒤 둘러싸며 제거한다.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생 방식은 현실 세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뺏는 것이다. 두 번째 B 뭐라고 하죠 이걸? 2B? 2B 그러니까 기생충 방식 두 번째 방식인 거죠. 돌연변이 기생충. 돌연변이 기생의 경우 평행 세계의 것들이 현실 세계의 형식, 양식을 받아들이며 변이된 것이다. 돌연변이 기생은 현실 세계에서 더 이상 식별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제거되지 않는다. 돌연변이 기생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식시키며 현실 세계 안에 둥지를 틀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돌연변이 기생충에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 수동적 돌연변이는 돌연변이 기생의 몇 세대가 지나면 변종 기생충은 자신을 현실 세계 안의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완전히 녹아들어 생활한다. 그다음 두 번째 돌연변이 기생충은 능동적 돌연변이가 있는데
능동적 돌연변이는 세대에 걸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기지만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낸 뒤 주변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세계와 현실 세계가 관계를 맺는 방식 중 세 번째가 모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방 현상은 평행 세계가 현실 세계를 완전히 모방한다. 이는 평행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혼란을 유발한다. 이 경우 가장 큰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아까 저가 첫 번째 말한 평행 세계 공격이 현실 세계 공격이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많은 종류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평행 세계, 평행 우주에 관련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평행 우주가 실제 우주에 대한 일종의 거울과 같다는 이론인데 평행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격은 실제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자기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다. 즉 실제 세계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만든 예술을 통해서 실제 세계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들겠다. 약간 이거 의도적 도플갱어를 만드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죠, 의도적 도플갱어를 만드는 금기 중 하나가 이제 도플갱어를 마주쳤을 때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와 맞아. 다른 사람이 마주쳤을 때. 근데 요새 그러니까 요랄드 작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터부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지구멍으로 숨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는 것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우리가 숨고 싶은데 이걸 약간 죽음이라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이 드러났을 때 걔네들이 우리를 죽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요새대로 때 갑자기 초창기 작업도 생각이 나네요. 그죠. 쿠데타를 이렇게 황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걸 쓴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평행 세계와 뭐 현실 세계가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법들을 몇 가지 적어놓은 건데 아니면 어떤 그런 뭐랄까 단계라고 할까요? 그렇게 적어놓은 건데 이거예요. 잠시 동안 정신만 평행 세계에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신체까지 평행 세계에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신체가 갔다 오는 건 진짜 사라지는 경우. 그다음에 평행 세계와 현실 세계 중간에 계속 머무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건 일종의 약간 무단가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은 현실과 평행 세계의 완전한 공생 결합이 된 경우라고 하는데 이 심비오시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완전 공생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공생의 경우에서는 현실 세계와 평행 세계는 완전 일치하게 되고 모든 파티클들은 자신이 어느 세계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아까 말한 이제 벨기에 얘기했을 때 폐쇄성 얘기했잖아요. 네. 이 심비오시스 그러니까 완전 평행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됐을 때 그거잖아요. 우리가 평행 세계로 치면은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차원이 없어져 버린다. 완전히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원은 완전히 폐쇄된 차원의 그 세계를 말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그 요랄드가 사실 구현하고 싶은 일종의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폐쇄돼 버린 어떤 그 평행 세계와 실제 세계가 합쳐져 버린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약간 미학적 요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메타월드를 진짜 열심히 생각하는 되게 진짜 식견이 요즘 우리 메타월드 욕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부장님들이나 나이 드신 뭐 고위직 분들이 야 메타월드 요즘 유행이라는데 그걸 뭐 좀 해봐.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 다르게 진짜 센스 있게.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새 메타버스 유행하니까 갑자기 이제 케이블에 우후죽순 드러나는 예토전생 프로그램이거든요. 뭐예요? 거기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아바타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맞아. 이제 고인과 그 유가족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거 자체를 그 상대방의 심비오트로 만드는 셈이잖아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근데 약간 이런 방식들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근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고 이건 사실 위인전 이순신 동상만 봐도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약간 살아있는 사람처럼 억지로 이렇게 춤추게 하거나 노래 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 맥락 안에서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냥 그 방향만 달라졌는데 이거를 갑자기 새로운 무슨 태어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행위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보다가 이제 요세데 그루트의 이 글을 보고 느낀 게 식견이 남다르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작업을 평행 세계로 바라본다면 좀 이해되는 게 많은 게 그들 작업 언제나 확실한 레퍼런스가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약간 플라톤을 쳤을 때 이데아의 원본이 있고 우리가 그걸 베끼는 것처럼 실제 세계가 있고 평행 세계가 그걸 모방하는데 그들은 언제나 되게 은근히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어떤 면이 다르냐? 그들이 만드는 평행 세계는 일종의 그 사람에 대한 공격과 캐리커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과대 해석돼 있고 맞아. 되게 희화화돼 있고 풍자화돼 있는데 맞아. 저는 그게 일종의 그들이 평행 세계를 통해 실제 세계 피규어를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저희에게 독일과 독일의 문화는 다른 의미로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언어가 그중 한 가지이죠. 우리는 언제나 작업을 할 때 독일인을 흉내내려 합니다.
당신이 비행기에 타서 심한 난기류를 만날 때 독일어를 하는 것은 대단한 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 당신은 야, das ist einmal etwas anderes, 혹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당신을 뭔가 더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독일인 자체 아니면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관을 어떤 평행 세계에서 그치. 구현했을 때 약간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독일인이 언어 때문에 차갑다는 소리 많이 그죠. 듣잖아요. 언어 때문에 차갑고 되게 좀 진중하다. 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씀으로써 맞아요. 약간 자기 자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변신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야, das ist einmal etwas anderes, 뭐 이런 일 흔하지 이게 않아? 좀- 뭐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거죠. das ist einmal etwas. 아, 이거 좀 뭔가 다르네. 그래서 einmal etwas anderes. It is 이 N이 NH였나요? 그냥 NA였나요? NAH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가깝다는 뜻인데? 아, 그런 뜻인 그 네. 나인가? 예, 아니면 그 사투리 말하신 거예요? 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투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약간 구수하다고 뭐 생각을 한 먹었어 건지. 나 이런 건데 먼저. 이게 근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NA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헷갈리네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거죠. 다른 상황이네 뭐 이런 거 처음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충청도 사투리랑 비슷한 거죠. 그지 돌 굴러가요. 이게. 그지 그런 느낌. 너 어떻게 돌 굴러가요, 아버지? 이게 아니라 돌 굴러가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같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는 40개의 블록들에 전시된 500개의 드로잉은 한 오후 우리의 아틀리에에서 500개의 드로잉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어 강연하는 작젠하우젠의 늙은 독일 교수를 흉내내는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찐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게 찐 메타버스죠. 이게 진짜 광기, 몰입의 광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타버스는 사실 디지털이고 나발이고 아니라 흉내고 위장이고 풍자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옛날에 버니로저스 얘기할 때 아바타론 얘기를 하면서 몰입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아바타를 앞에 두고 그거 행동하는 것을 이제 조종을 하면서 몰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조종할 그 대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미 언어를 통해서 몰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맞아. 그 뭐라 하죠? 뇌피셜의 최강자들인 거죠. 그래서 뇌피셜 최강자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스테레오 타입을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말도 있냐면 뭐 다스 로크의 메인 캐릭터인 요한네스는 영국 페인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이름은 아마 조지나 에드워드가 되었겠죠. 근데 이게 진짜 그 올 에브리띵 올 에브리온 그거랑도 확실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끝에서 뭐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뭐 다음 세계 전시들은 이번에는 뭐 독일인이 아니라 앙글로 섹슨족 맞아. 이제 그 세계와 관련된 전시를 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제 어떤 뭐 인종이나 아니면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되게 뭐랄까 어떤 평행 세계 안에서 자신들의 그 감성을 꾸며내는 걸 위장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식인 거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지금 그러니까 작업적으로 관련해서 정리하자면 어떤 소외된 캐릭터, 이 현실 세계에서 소외된 대상이나 어떤 인종이 될 수 있고 어떤 집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요세대 그로이터가 새롭게 만들어낸 평행 세계적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타격을 주는 거죠.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이제 그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걸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버니 로저스가 약간 미안하지만 약간 얕아 보일 정도로. 맞아요. 왜냐면 뭐 버니 로저스는 어쨌든 현상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잖아요. 개인적인 비극이잖아요. 버니 로저스한테 비극이라면 이 사람들은 관조적으로 희극의 극단점에 있는 사람. 그들이 작업이 저한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좀 그거 같아요. 너 작업이 평행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랄까 이것을 우리가 만든 작업을 어떤 평행 세계라고 가정할 때 저는 그 일상성이란 게 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일상성이란 게 느껴질 수 있냐면은 왜냐면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 현실의 일상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술이란 것은. 왜냐면 예술은 현실의 일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어떤 다른 일상을 가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럼 예술이 가정해야 되는 일상은 뭐 내가 가정하는 평행세계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거거든요. 그 우영우 드라마가 최근에 뭐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저는 그 비판을 받는 포인트를 좀 짚으면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영우란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비판을 가하는 이유는 그 일상성을 현실의 일상성인 척하는 데서 우리가 공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관객이나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정상적인 듯 보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사실
가짜고 픽션이고 평행세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데서 우리는 일종의 불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요랄드의 케이스는 완전히 반대인 게 요랄드의 작업이나 요랄드의 세계관 대단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사실 되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그치. 오히려 현실에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 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뿐이고 이 평행 세계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이 평행 세계 안에서 이건 대단히 정상적이지 않지만 정상적인 거야 사실은. 그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공격적으로 실제 세계로 다가올 수 있는 아까 말한 뭐 기생충이든 사보타주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예술을 할 때 이 세계관을 되게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생각해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시대에서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면은 평행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외계 세계에서는 이 핸드폰을 어떻게 쓸까 따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지. 근데 오히려 예술가는 현실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계층이기 맞아. 때문에 오히려 이 평행 세계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약간 현타라고 할까 아니 비판대 될 수도 있고 현타라고 했을 때 어떤 되게 사회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다 쳤을 때 되게 사실 현타 아니면 비판이 그거거든요. 아니 근데 네가 예술에서 백날 그 현실의 세계를 보여줘봤자 무슨 의미가 그치, 있냐? 사람들이 변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간 항상 그 이야기했던 비판했던 뭐 다큐멘터리성 작업들 선민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 오만함도 숨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요랄드의 작업이 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쟤는 왜 약자를 저렇게 놀려? 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욕을 먹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그냥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 하나거든요. 근데 같은 세계관 안에서 그들을 너무 뭐 불쌍하지 않나 뭐 그들 우린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록 현실일지라도 제가 말한 거는 현실일지라도 예술이라는 세계관에서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면은 진짜로 그 뉴스에 나와서 뭘 하고 실제로 나가서 도움을 주고 그런 맥락이 맞는 거지. 왜 그걸 도대체 평행 세계에 있는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행해야 되냐? 그런 좀 맥락으로 바라봤을 때 예술에 대한 좀 새로운 좀 그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우스파크에서도 그 아까 말했던 그 꼬충에 찔리는 친구가 꼭 현실 비판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애니메이션이 어떤 창작으로서 그냥 허용되는 이유가 그것들이 그냥 약간 어떤 가상의 픽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카타르시스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비극적인 씁쓸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른 가상의 평행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그걸 주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게 블랙 코미디고 그런 것을 그쵸. 의도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 그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일상성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을 때 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일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민중, 그죠. 대중, 그죠. 뭐 아니면은 서민, 그죠. 뭐 이런 맥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랄드가 많이 참고한 약간 형식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레미쉬 이제 단어니까 이제 플랑드러라고 하잖아요. 플랑드러 고대. 플랑돈드르. 그래서 이제 거의 쿨룩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익살극, 뭐 강대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대중들이 즐기는 되게 약간 웃긴 형태의 연극인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은 일종의 약간 뼈가 있는 그런 연극 같은 거라고 할까. 그죠. 그래서 요스티 그로이터는 쿨룩트를 약간 something that's not quiet comedy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딱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코미디가 마냥 코미디나 웃기지 않은. 마냥 웃기지 않은 그죠. 마냥 웃기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인 건데. 그 이런 거에 또 대표적인 작가가 벨기에 출신의 약간 그러니까 지금 플랑드르 출신이니까 현재 벨기에 출신은 이제 피터 브리길이잖아요. 아, 그죠. 피터 브리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냥 웃기지 않거든요. 마냥 거기 이제 걸어다니는 6명의 맹인이라든지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죠. 농부들이 이제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빈부격차가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서민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잘 사는 것처럼 보지만 그지. 마냥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냥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희 지금 다리는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거지. 느낌처럼. 마냥 그런 거죠. 맞아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언급됐던 것도 이제 프랑스 파스잖아요. 파스도 비슷한 거죠. 프랑스 파스도 이제 소극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화려했던 종교극 사이에 약간 끼어 파는 그러니까 웃음 그 코너 사이에 있는 코너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바람잡이 코너죠. 황금어장이 끝나고 라디오 스타의 맛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대부분 소재들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좀 이야기가 우당탕탕 지나가고 대부분이 이제 종교극의 주인공들이 어떤 성직자 아니면 영웅 어떤 예수 마리아 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었다면 이 소극성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은 뭐 대식가 노인 뭐 어릿광대 같은 약간 되게 판에 박힌 그러네. 재밌겠네. 소외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재밌는 게 아까 저희가 막 요랄드의 이제 작업에서 드러난 약간 폐쇄적인 부분들이 이
연극에서 드러나는 게 어쨌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려면 장소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고정돼 있어요. 네, 고정돼 있어야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호텔이나 병원이나 아니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곳을 이용해서 방은 그대로지만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호수가 바뀐다. 호수가 바뀌었으니까. 중환자실에서 네, 어디로 네, 갔다든가. 네. 뭐. 근데 요세드 그로이트 그 요랄드 작업도 보면은 영상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대는 같으나. 무대는 같아. 근데 이걸 함으로써 이 폐쇄된 공간에서 무언가 어떤 스펙타클한 게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마냥 웃기지 않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소극선에 등장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이야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시트콤도 실제로 그 한정된 세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트콤에 나오는 부모님 방은 다 그 시트콤에 나오는 부모님 방처럼 맞아, 생겼고 맞아. 뭔지 알죠? 그 거실은 다 똑같이 생겼고 맞아. 재벌들 집도 다 똑같고 디귿자 느낌이라고 네, 해요. 맞아요. 그런 세트장에서 실제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맞아. 다 그런 또 판에 박힌 딱 그 세트가 있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런 소극선에서 또 등장하는 주요 요소 중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역전의 상황이 항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맞아. 뭐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혼내고 아니면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억누르고 그러니까 이 반대적인 상황을 이루면서 그 당시 민중들이 봤을 때 느꼈던 연극 자체가 사실 평행세계잖아요. 그죠, 연극 그죠. 자체가 어떤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상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세계죠, 사실. 그죠. 이 소극선이 또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장르예요. 이 스크루볼 코미디 장르도 보면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이거든요. 어떤 잔인한 상황이 일어나고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독약과 노파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이제 주인공이 비혼주의자예요. 비혼. 근데 몰래 결혼을 하려고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날에 고모들한테 인사하려고 가거든요. 근데 고모들은 인자한 두 할머니인데 이 사람은 사실 연쇄살인범이에요. 매번 이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거둬서 하숙방에서 재워주는데 밤마다 이제 혹은 밥 먹을 때 몰래 독약을 타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시체가 이제 그 집안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벌어지고 이제 우당탕탕한 이야기인데 등장인물들이 보면 다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형은 자기가 루즈벨트라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주인공의 또 다른 큰형은 연쇄살인범이라서 쫓겨서 어느 날 돌팔이 의사랑 같이 이 집에 놀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심슨이나 사우스파크도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 캐릭터를 다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볼 법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다음 이따 얘기하기 전 코엔 형제도 나오는 캐릭터들 보면은 다 그 캐릭터성이 되게 짙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블랙 코미디나 아니면 이런 류의 작업들은 캐릭터들의 그 캐릭터성이 너무 딱 과장되어 있고 그 확실히 부각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일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뭔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서 우당탕탕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우당탕탕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이고 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참 이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이걸 하니까 우리나라 시트콤 똑같잖아요. 저도 옛날에 즐겨봤던 게 그러니까 뭐 순풍산부인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에 했던 게 뭐죠? 순풍산부 다음에 웬만하면 그대로 막을 수 없다. 웬만하면 그대로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웃긴 거 많잖아요. 뭐 하이킥도 있고 논스톱도 있고 뭐 하이킥도 있고 했을 때 사실 그 캐릭터들이 다 자신만의 개성들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우당탕탕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우영우랑 되게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이미. 모든 에피소드가 정상적이면 안 되잖아 웃기려니까. 근데 사실 되게 서민의 일상을 잘 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시트콤들을 익살과 뭐 해학과 뭐 풍자라는 것들이 과장법도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뭐 한예슬 씨 나와서 뭐 그대는 너무 빨라요 부를 때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그래서 설레게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양동근이 앞으로 머리를 하고 나서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대형 회사폰 파급력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공격인 거죠. 맞아, 그게 평행세계의 공격이지. 야 우리 기생 성공. 그게 현실에 대한 공격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약간 뭐 누군가들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영우란 드라마와 요랄드의 작업을 비교하자면 격상과 격하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어떤 소위 계층 아니면 밑에 있는 계층을 격상시킬 경우 사실 그게 어떤 기만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맞아. 저는 그게 되게 불쾌감과 어떤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진짜 오히려 격하로 갈 때 이게 역설적으로 잘 먹힌다. 이게 역설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된다 사실. 사실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격상하는 방식이 사실 모해화였잖아요. 그렇죠, 이 캐릭터를 되게 이쁜 배우를 차용을 해서 보여주고 사실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사랑받는 것도 사실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독립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우들을 그렇게 이쁜 배우 탑스타 배우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해야가 현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는 짤도 많잖아요. 맞아. 말투를 많이 따라하고. 맞아. 근데 이걸로 통해서 과연 어떤 장애인이라던가 어떤 그쪽 분들이 그런 자폐아들의 인권이 올라갔나? 라고 생각해서 사실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해화시킨 그냥 오락거리로 전락한 것 느낌이 있는 거지. 맞아. 오히려 그게 더 따뜻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잔인한 방식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 영화도 있고 어쨌든 드라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저는 물론 뭐 그게 선의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마냥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제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극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아까 잠시 언급했었던 이제 프랑스의 희극 작가인데 그 전설적인 희극 작가예요 사실. 이게 몰리에르라는 사람인데 본명은 이제 장 바티스트 포클랭이라고 하더라고요. 1622년생 이제 프랑스의 희극 작가인데 프랑스 연극의 긍지이자 서양 희극의 끝판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의 주성치가 있다면 서양의 몰리에르가 있다. 1600년대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그 아카데미 프랑세즈라고 이제 국립극단 같은 거 있죠. 프랑스에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몰리에르의 흉상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 한 나라가 한 사람의 예술가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몰리에르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가 필요할 뿐이다. 멋있지 않아요? 이게 딱 그 히어로로서 one for all for one의 개념인 거죠. 뭐 그런 맥락인 거죠. 그냥 이 사람 자체는 뭐 수식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 영광 얻을 뿐이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비극이란 것이 예술로 이제 많이 취급을 받는 거죠. 왜냐면 되게 우리가 어떤 울림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많은 이제 카타르시스가 있고 내용의 어떤 그 절절함이 있고 스토리라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희극은 말 그대로 이제 대중을 위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냥 깔깔깔 웃고 뭐 많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당시 소극 같은 거였죠. 소극 같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종교 내용의 연극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방식으로 그런 건데 몰리에르의 이제 업적은 예전까지만 해도 그 우스꽝스럽고 뭐 여흥거리 뭐 휴식을 위한 그런 희극을 예술 혹은 비극이랑 동등한 차원을 끌어올린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리에르의 희극 작품은 대부분 그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패턴을 비판적이고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몰리에르는 되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모든 계층, 소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층을 세심히 관찰하고 이를 고스란히 무대에 올림으로써 당대 풍속과 동시대인의 최고의 관찰자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리에르 작품은 언제나 한 인물이나 계급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각자 인간들을 다 이제 비판하고 다 자신의 장점이나 뭐 그런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올려서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풀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모두가 치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두 치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격하의 논리를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비극은 영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코미디는 자연의 본성을 붙잡아야 한다. 초상화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코미디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이다. 정상인을 웃게 만드는 것은 이상한 직업이다.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이게 사실은 비극은 영웅적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웅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코미디야말로 자연의 본성이고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에 대한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실 그런 장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작가는 이 모든 사람의 초상화가 일반인의 초상화가 소위 계층의 초상화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비극은 그냥 몇몇의 영웅들을 위한 서사일 뿐이다. 예시를 들자면 마블에서 뭐 이제 영웅들이 있다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실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건 영웅의 서사일 뿐이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서 코미디를 만든다면은 밥 제임스, 뭐 아이언맨이 던진 자동차에 깔려 죽은 남자. 그 이야기로 어떤 코미디에서 연극을 만들 수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계속 잊혀진 어떤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고찰을 이뤄내게 하는 게 코미디 아니냐. 김철수 아이언맨 슈트 청소부.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는데 영화? 반짝반짝하게 닦는 사람. 그래서 아마 불법 노동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누군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라고 쳤을 때 되게 잔인하게 다뤄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런 점을 좀 이제 조명하는 게 코미디 역할이 아니냐 이게 이제 몰리에르의 말이고. 되게 미시사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네. 맞아요. 소위 어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관찰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걸 웃기게 표현할수록 그 서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또 재밌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그게 있는 역설이죠 거고. 말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몰리에르가 희극은 자연히 우리가 보고 피해야 할 불합리한 모든 것에 부착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이다. 오. 부조리, 부조화는 코미디의 핵심이다. 모든 거짓말, 위장, 속임수, 외형적인 것은 현실과 다르며 하나의 근원에서 진행되는 행동들 사이의 모든 모순,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희극적이다. 이게 저희가 말한 것을 거의 한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맞네. 첫 번째 문장, 희극은 자연히 우리가 보고 피해야 할 불합리한 모든 것에 부착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이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되게 이상한 그 터부시적인 것들, 맞아, 우리가 맞아. 기괴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조리, 부조화는 코미디의 핵심이다. 이거 블랙 코미디가 말하는 아이러니에 대한 것이고, 모든 거짓말, 위장, 속임수, 외형적인 것은 현실과 다르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행세계에 대한 것이고, 하나의 근원에서 진행되는 행동들 사이의 모든 모순,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희극적이다. 이것은 이제 근데 이 세 문장이, 그러니까 이 세 줄짜리 문장이 사실상 요세 그루이트와 이 하랄드 티스의 작업을 그냥 관통하는, 맞아요. 그냥 평행세계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작업들 중에 한 파트의 부분을 이야기를 꺼낸 거지만 이 세 문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평행세계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드러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뭐 평행세계 쪽에서 우리한테 공작을 온다, 기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치. 그거는 내 뇌피셜로 상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재밌는 게 이거 같아요. 그냥 이 코미디의 세계, 이 일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거짓말, 위장, 속임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 평행 세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분장과 위장을 그지. 그 요랄드가 작업에서 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번에 제가 재밌게 보는 신도시 아재들 아시죠? 공화번 is back. 근데 거기서 웃긴 게 그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도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데 정상적인 인물이 없어요. 느낌이. 그지. 다들 특이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요즘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고기 버스킹을 해요. 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그 채널인 피식대학에서 찍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실제로 고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강대 앞에서 하면서 두 개가 섞였네. 평행세계가. 네, 실제로 하거든요. 일상세계가. 근데 그런 부분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그쪽 채널이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혹시 좀 뼈를 건드린 게 있어요. 그쪽이 보면은. 근데 이게 딱 뭐 요세드 그로이트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면서 그 고수의 맛 있죠. 그죠. 절제의 맛으로 했다면 그죠. 이 피식대학이나 이런 식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포인트를 잘 잡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몰리에르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은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에 대한 좀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몰리에르가 미셸 드 몽테뉴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셸 드 몽테뉴는 1533년생 프랑스의 철학자, 법관, 작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에세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에세이 장르의 책도 있고. 근데 사실 에세이란 에세이란 장르를 만들어낸 게 이 미셸 드 몽테뉴인데 이 보통 에세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어로 실험, 뭐 시험 이런 지적 활동과 관련 있는 뜻을 해석하는데 몽테뉴 시대의 에세이라는 말은 그 맛보다 심하다는 뜻에 훨씬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해석하는 좀 좋은 방식 중 하나가 그가 지적으로 써낸 어떤 실험이라기보다는 몽테뉴가 느낀 삶의 맛을 우리가 보는 그런 장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에세이라는 장르가 그거잖아요. 맛평이네요. 인생 맛평.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술의 맛이라는 유사 미학을 했었는데 그거랑도 좀 잘 어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에세이란 장르도 어떻게 보자면 현재 굳어진 방식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낀 어떤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들 이걸 말하는 게 에세이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일기의 한 끗 다름이죠. 그래서 일기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죠. 에세이는 보여주기 위한 일기 같은 느낌이에요. 얘기를 좀 더 맛있게 쓴 거죠. 그죠. 그런 면이라고 본 건데 이제 에세이는 몽테뉴가 38살이던 1571년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안 영지인 몽테뉴 성에 머무르면서 쓴 길고 짧은 에세이 107편을 묶은 책이다. 그래서 에세이 소재는 매우 다양하고 자유분방하다. 뭐 슬픔, 공포, 우정, 잠, 오만, 게으름, 용기, 후회 이런 주제가 있는가 하면 재빨리 또는 굼뜨게 말하는 것에 관하여 요새를 사수하려 분별 없이 집착하며 처벌당한다는 주제, 옷 입는 풍습에 관하여 나쁜 수단을 좋은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등으로 가히 자충우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우당탕탕 자충우돌. 우당탕탕이죠. 그래서 실제로 셰익스피어나 프랜시스 베이컨 철학자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몽테뉴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에세이랑 똑같은 거죠. 자신의 삶 자체를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삶은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얻은 일상성에서 얻은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철학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실 종교라든지 어떤 그런 맥락들이 많이 들어간 철학들이 있을 때 거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가 되게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준 단어 중 하나가 우리가 가장 높은 왕좌 위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엉덩이 위에 앉아 있다. 오. 순박함과 진실한 태도는 시대를 초월해 통용된다. 실제로 마을에 사는 몇천 명의 안여자들이 안여자들이 시세로보다 더 젠틀하고 더 분명하고 더 지속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발기부전에 대하여 처음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기부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근의 상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뭐 어디까지 가야 되나 뭐 신의 상실이라고 봐야 되나 무슨 이런 식으로 별의별 방향성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는 그건 아니고 발기부전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를 겪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좀 성적 상처다. 새로운 또 슬로건을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약간 몽테뉴적 예술을 해야 된다. 그죠. 왜냐면 이 발기부전을 보니까 남근 뭐 어쩌고 뭐 장황한 그런 글도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요새 약간 사실 어떤 미술이나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다 이 발기부전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발기부전에 대한 이 해석처럼 그죠? 맞아. 그래서 그의 어쨌든 그거는 그거죠. 지적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진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툭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의 이제 사실 또 재밌는 아니면 좀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가 그는 식인종에 대해서 막 식인종이나 야만인, 미개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제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 나라에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은 전혀 없는 듯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습에 없는 것을 야만이라 단정해 부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흔해 빠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나는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내가 어떤 것을 택했다 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뜻이 남도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게 평행세계네. 맞아, 평행세계. 이게 우영우 아까 얘기를 계속 잠시만 마지막으로 하자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우영우를 바라보거나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세계 안에 변두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람 세계에서는 내가 변두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의 상대성인 거죠. 그죠? 맞아, 상대성인 건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몽테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일상성과 어떤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따뜻한 방식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서양의 희극 역사에도 그런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을 딱 가장 설명해주는 또 좋은 영화이면서도 확실히 이 요랄드 작업의 타이틀이었던 이제 몬도카네라는 거잖아요. 네.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맛있죠.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세상. 이 개 같은 세상이라는 이 비디오를 딱 보면은 사실 이 몽테뉴스러움을 딱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찍으면서도 반대로 선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괴상한 문화를 다시 찍고 그죠. 약간 되게 관조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퓨슐랜 바이스 스타일로 되게 이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퓨슐랜 바이스가 뭐 공항 사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세계는 어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야만적인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를 봤을 때 되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이고 또 다른 영화가 이제 파솔리니의 러브 미팅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더 간단한 플랫이에요. 이탈리아 안에서 남부 쪽 갔다가 북부 쪽 갔다가 여행을 하면서 파솔리니가 다양한 계층 사람들한테 성에 대해 물어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섹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성관계를 지금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남부 쪽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북부 쪽이 좀 더 노동자들이 많았기에 좀 더 오픈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르다. 이런 성에 대한 관념이 다른데 우리가 넓게 봤을 때 뭐가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뇌피셜이지만 60년대라고 했을 때는 사실 히피 운동도 많이 발전하고 뭔가 인간에 대한 약간 인간애 뭐 자본을 멀리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2차 세계 대전만큼 자신의 평행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공격 나온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뭐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그거로 히틀러가 이제 아리아인의 그 우월성을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거에서 이제 분더데스 레벤도 나중에 저희가 뭐 작업 소개를 하게 된다면 이야기하겠지만 그죠. 사실 그런 상황이야말로 자기가 자기의 평행세계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딱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나온 걸 보면은 뭔가 관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처럼 어떤 문화적이거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약간 상대적인 것들을 관찰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싸움을 안 하는 방식을 단순해요, 참.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 대한 그죠. 개치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별로 그 장르를 안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아 넌 다른 세계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특성을 인정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특성을 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 우리의 유머 감각은 60년대부터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구나. 아직 우리는 그때 빚을 지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그 형식이 아직도 똑같고 아니면 더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 뭐 많은 계층과 많은 인종과 뭐 많은 그런 것들을 다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 우리가 그 정도 우리의 그것을 발전했을까?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60년대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몽테뉴도 그렇고 뭐 몰리에르도 그렇고 이런 희극들이 발전한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그런 게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했나 그렇게 우리가? 발전을 했나라고 생각이 될 법하면서도 또 발전을 안 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그죠. 그거에서 이제 확 오는 좀 약간 기운 빠지는 것도 있고. 그죠 맞아. 그런 것도 있죠.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잖아요. 항상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보면 뭔가 기운 빠지는 게 있죠. 맞아. 그래서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또 웃음이 만명 통치약이라고 많이 웃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엔 너무 서로 불을 켜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웃음이라는 길을 택했다면은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이 분노라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을까? 혐오, 증오 이런 길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 서로 좀 웃으면서.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욕을 엄청 하잖아요. 웃으면서 막 이 병신 키키키 말하면서. 그러니까 걔가 슬픈 일이 있어도 진짜 친구는 어떤 웃음으로 승화시키거나 이렇게 격화시키잖아요, 걔를.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찐친이라고 말하는 특성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하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웃음을 되찾자. 최근에 저 터키즈 이제 이용진 씨 나오는 거에서 그 웃음 치료사인가? 아 실제로 있어요? 네, 뭐 그런 분이 있으신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세요. 웃음 치료사. 근데 약간 좀 약 받는 것 같이 막 우리가 막 대노, 소노, 극대노 막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뭐 소 웃음이 소웃음이 소이? 소소? 아니 소소? 미소 뭐 대소 아무튼 박장대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재밌다. 아니, 되게 웃겨요 그분.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분들도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그분 사실 시트콤에 나올 법한 인물은 기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트콤 그분 기생이에요. 공작 쪽은 아닌 것 같고 기생충 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좀 움직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하랄드 작업 조사하면서 또 찾은 게 그거 있잖아요. 뭐냐 그 쿤스탈레 본이었나? 본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의 주제가 그 웃음에 관련된 유머에 관련된 전시잖아요. 이제 곧 2023년 연다했나? 네. 그 전시도 이번에 이제 곧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룹 전시요. 그룹 전시. 그 사람들 참여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이번에 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서 또 궁금한 멀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사카인 씨가 파솔리니 영화를 이렇게 추천한 것처럼 저도 몇몇 좀 추천 작가 아니면 좀 괴가 비슷한 그런 작가들을 좀 조사해 왔는데 첫 번째는 뭐 루키노 비스콘티라는 감독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걸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루키노 비스콘티는 1906년부터 1976년까지 사실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데 이제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3대 작가로 뽑힌다고 해요.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약간 이제 영화 감독 중에 자신의 세계를 펼치는데 최고에 달한 이들을 부르는 약간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 시네아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되는 감독인데 이건 좀 받고 싶다. 그죠. 근데 이분이 그거예요. 귀족 출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 엄청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되게 패션 감각도 좋고 이게 어느 정도 집안이냐면은 그 사람이 막 매일 막 샤넬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아닌가 뭐 루이비통인가 막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루키노 비스코티를 영화계에 발들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코 샤넬이래요. 코코 샤넬이 누굴 추천해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하면 영화계의 최고의 탐미주의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탐미주의자. 근데 제가 볼 때 루키노 비스코티의 작업, 그러니까 영상을 좀 몇 개 봤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게 탐미주의자이기도 하면서 사실 대단히 과장주의자예요. 과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과장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욱 씨 영화를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그 미장센이 좋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미장센이 좋다는 건 사실 되게 과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런 면에서 비스콘티의 작업도 되게 과장돼 있고 되게 뭐가 뭐 요란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재밌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사람이 그런 뭐랄까 사실주의와 아니면 이런 실제 과장됨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영화에 보석함이 나오면은 그 안에 사실 비어 있어도 되잖아. 안 열 거면.
근데 그 안에도 불가리의 있어야 되는 거. 보석을 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야, 거지. 근데 이제 비스콘티를 보통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세트장을 안 썼겠는데. 그런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스콘티의 영화를 약간 평가하는데 그런 특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리두기. 그래서 비스콘티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어디 되게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굳이 말하면 자신이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매우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귀족이나 아니면 되게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영화에는 사교계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부자의 나오고. 그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치. 근데 그것을 되게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뭐 비스콘틴 자신의 영화를 약간 의인화라고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의 역사적 상황의 총체는 어떤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드라마의 전개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래서 그는 사실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한 개인의 개성, 그 캐릭터의 개성을 존중해서 배우의 역할이 자신의 약간 영화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줘도 사실 그걸 되게 많이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뭐랄까, 저는 요랄드와 같이 일종의 그 따뜻함과 냉정함의 참 중간 같다, 이 사람이. 맞아. 참 자신과 연관이 있고 참 자신의 작업을 하는 거지만 남의 그것을 대단히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연극 극작가랑 비교를 했을 때 요랄드가 세우는 캐릭터들이 혹은 인형들이 뭔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너무 애정 있어 보여요. 너무 애정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우하는 방식은 거의 뭐라고 하지? 엑스트라처럼 대우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만든 형상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재밌게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아요. 자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 츤데레라고 하는 좀 뭐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웃긴 비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인물의 흉상이 사실은 그 참수된 그 머리잖아요. 그 참수된 머리를 보면서 너무 예쁘게 얘는 이런 애였어. 이렇게 설명 기괴함처럼 약간 요랄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캐릭터들이 또 만화에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맞아요. 죽인 캐릭터들 애정하면서 그죠? 맞아요. 얘는 참 잘 싸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작가를 그냥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제 요랄드의 작업이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런 작가나 영화 감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거든요. 이제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는 약간 독일의 천재 감독 같은 사람인데 45년부터 82년까지 이제 산 젊은 나이에 요절한 37세 나이로 요절한 이제 독일의 감독인데 뉴저먼 시네마의 약간 그 감독 중 하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까 미셸 마일스랑 비슷한 게, 미셸 마일스 다큐멘터리 보고 저희가 놀란 게 작업량이 엄청났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37세 요절했는데 40여 편의 이런 연극 연출,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를 했는데 69년과 70년 사이는 9편의 영화를 찍었대요. 한 1년만에 9편을 찍어요? 네. 한 달마다 하나 찍은 거지 거의. 어떻게? 그래서 파스빈더도 사실 이제 루키노 비스콘티랑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옛날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약간 소격 효과. 근데 사실 그것도 거리두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두기 기법을 영화에 도입한 장본인이고,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창녀 같은 소외계층을 내세워 현대 사회의 소외와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며 중산층의 이중성, 시민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폭로했다. 그래서 초기 작업은 답답할 만큼 느리다고 하고 카메라는 거의 안 움직이며 배우들은 연기라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암송하는 듯한 느낌이란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요랄드의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그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의 영화가 그 거리두기라는 그 차가운 아니면 이성적인 어떤 그 기법을 영화에 도입했는데, 동시에 그는 대중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더글라스 서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수현 작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같이 섞었다는 게 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것도 아까 뭐 길게 보자면 그 베르그송이 웃음에서 말했던 긴장과 유연성, 더 나가서 말하면 뭐 실제세가 평행세계, 뭐 이런 식의 그 양가적인 어떤 것들을 되게 잘 섞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영상을 또 보니까 비슷하다. 그 미학이 비슷하다, 요랄드랑. 마지막으로는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긴 해요, 사실. 코엔 형제도. 그래서 유튜브에서 약간 이제 코엔 형제 관련해서 이제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제목도 있는데 이게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좀 따왔는데, 코미디는 비극에서 설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개정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엔 형제 작업의 약간 특징을 뽑으라고 한다면 언제나 약간 오해가 쌓여서 끝에 파국이 오는 거, 그 우당탕탕이죠, 말 그대로. 우당탕탕이라는 플롯 라인을 되게 많이 쓰고, 언제나 재치와 유머가 있고,
그다음에 대사 처리도 이런 것들이 유머러스한 것에 비해서는 되게 절제돼 있고 건조하다. 그래서 이제 코엔 형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 그런 경우이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을 좋아하는 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그치. 상황을 좋아하는 거죠 사실. 그지. 개인적으로 저 로저 디킨스라는 영화 촬영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코엔 형제랑 같이 찍고 이분이 이제 시카리오 촬영 감독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들의 시나리오 작법도 그냥 독특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들은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이번에 이런 얘기를 써봐야지가 아니라 진짜 재밌는 씬이나 이미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요들로도 그러니까 하랄드랑 이제 요세대 그로이트도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흥미로운 사실 장면 위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그 사람들이 작업한 비디오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가지니까 배우들이나 이렇게 찡그린 모습들 그런 것 포함해서 그 사람들 드로잉한 거 보면은 자기들이 이미 영화를 찍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영상 작업을 찍기 전에 그리는 표정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기계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비극적인 표정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로 미묘한 표정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이제 코엔 형제와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시작 방식이. 그다음 둘도 형제니까 듀오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만든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해 깔보는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난 그런 비난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변호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코엔 형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서스펜스라는 장르를 유머나 코미디와 섞을까 이건데 첫 번째로 제 생각에 가장 그 두드러지는 건 이제 파스라든지 아까 말한 이제 프랑스 그 소극처럼 그들의 캐릭터들은 언제나 야심차지만 무능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나무를 타는데 언제나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원숭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언제나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작업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그거예요. 의상이나 그들이 쓰는 미학이 언제나 과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대한 레보스키 같은 영화에서는 거의 레보스키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에다가 목욕 가운을 입고 다니고 뭐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바다에서는 그 무슨 공기총 같은 거 이상한 걸 들고 그 2대8 가르마에 대단한 단발에 그 다음에 뭐 카우보이 노래에서도 되게 캐릭터들이 다 성향이 되게 센 편이고 그 인사이드 루인도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거든요. 이게 딱 요랄드 작업에서 나타나는 그 캐릭터랑도 비슷한데 맞아요. 그 사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옷과 이것들이 되게 과장돼 있고 딱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딱 그냥 이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팀앤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텐 바인게어트 거기서도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 팀앤톰이 파란색 이제 모자랑 그죠. 그 정비소 옷 같은 거라거든요. 그죠.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모자에 팀이랑 톰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덤앤더머 같은 감성도 있고. 뭐 그래서 만화에서 나오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만화에서 딱 나오는 스타일로 돼 있고. 일단 전 재밌는 게 코엔 형제의 작업에서도 전 폐쇄공포증의 형식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엔 형제의 작업은 서스펜스인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안에서 영화의 분위기는 언제나 그 유머러스하거든요. 아까 그 말했던 그 스쿠들루 장르랑 비슷한 거네요. 스쿠들루 코미디. 그죠. 그 영화에서의.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코엔 형제 작업에서는 이제 음악이나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사이드 르인 같은 경우는 음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다음 사운드 같은 것도 보면 되게 그냥 막 흥얼흥얼 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것도 참 요랄드 작업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요랄드는 이제 그 음악이나 그 사운드적인 괴리, 서스펜스적이고 폐쇄공포적이고 되게 그 기괴한 분위기를 대치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더빙이거든요, 사실. 그치. 되게 허접하고 되게 이상한 더빙을 써요. 맞아. 저는 그것이 사실 그 막 컴퓨터로 깨진 더빙도 많이 쓰고. 맞아요. 그 아버지가 좀 특이하게 읽잖아요. 맞아, 아버지 크트하게 읽으시고 그래서 그런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들의 작업이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예를 들면은 조각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흉상 아니면 설치 작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언어로 좀 대체하는 것 같고 그거랑 잘 맞지 않는 언어를 쓴다든지 의도적으로 잘 못 만든 캐릭터 그치,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또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목만 있고 그 밑으로는 그냥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런 또 그런 대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좀 조사하면서 코엔 형제 영화를 또 몇 개 더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오펜 씨가 요세대 그로이트랑 이제 하랄드 티스 작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스타일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유사 작가를 계속해서 보는 거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잘 빼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랄드랑 또 비슷한 진짜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에드 하킨스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덴마크 그때 코펜하겐 그 미대의 시몬 디보레 교수 그 사람도 사실 좀 맞아요. 이야기 그 사람 되게 비슷하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 좀 계시고 그쪽 누가 있어요 보면 은근히. 맞아. 예. 그쪽 이제 캐릭터 잘 다루고 캐릭터 아니, 어떤 그 웃기기도 하고 좀 그 맛을 아는 맞아. 그런 사람들 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릭이라는 이제 독일의 범죄 시리즈물 이제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미학 자체가 사실 보면은 이 대릭도 저는 좀 봤어요. 봤는데 확실히 초창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해. 뭔가 어떤 그 서스펜스함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시리즈물이나 이런 형사 수사물도 장소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맞아, 대부분 다양하지 이제 않아요. 경찰서에서 시작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그 범행 장소에서 계속 빙빙빙 도는 식으로 촬영을 하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관심이 가시면 한번 봐보시라. 뭐 이 정도의 맥락으로 그냥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오늘 사실 그 뉴스데이 그로지터 작업 자체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주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성 요소를 좀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저희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죠 작업 얘기는. 참았죠 약간. 하고 싶은 작업도 얘기도 있었고. 모르겠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이게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참신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업을 꼭 한번 찾아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한 곳에 이런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작가 스타일의 한국 작가는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서양의 전유물인가? 이런 생각 좀 들고. 그죠. 저희가 막 어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한국적인 거 혹은 동양적인 거 생각했을 때 어떤 식의 관조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오펜 씨가 그랬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 관조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죠. 왜냐면 걔네들한테는 걔네가 뭐 그 얘기 그렇게 비유했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부대찌개 맛있게 먹어도 우리가 느끼는 부대찌개랑은 다를 것이다. 그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근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제가 볼 때 진지한 거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유머러스한 것은 지금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맞아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웃긴 유튜버들도 많지만 뭐 사실 그게 어떻게 보자면 뭐 피식대학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말도 하셨지만 또 안 좋은 케이스도 되게 많다고 봐요. 저는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그런 맞아 그런 거 같지. 그러니까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당연히 요즘 모든 나라의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좀 이런 거죠. 고급 웃음. 맞아. 그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웃는 건 좋다. 하지만 고급지게 웃어보자 한번. 그런 거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근데 저는 이 웃음들이 고급진 웃음이라고 고급 웃음 사냥꾼이네. 그러니까 요랄드는 고급 웃음 사냥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운티 헌터라고 했을 때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잡범은 싹히 신경 안 쓰고 뭔지 알아? 그 몸값 높은 애들만 잡는 그런 진짜 맞아. 찐성 바운티 헌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요랄드를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급 바운티 헌터가 아닐까. 맞아. 고급 바운티 헌터. 고급 웃음 바운티 헌터. 좋은 말이네. 고급 웃음 사냥꾼. 맞아. 고급 웃음 현상금 헌터. 맞아. 근데 다루고 있는 총은 무기는 싸구려요. 맞아. 무기는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무기는 뭐예요? 저렴한 맛이 있어. 저렴한 맛이 있죠. 응. 저는 그래서 약간 그냥 옛날에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좀 뭐 소외된 사람들, 뭐 사회 이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루는 논리와 방법론을 좀 더 알게 된 다음에는 이건 정말 유의미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발기부전 얘기도 했고 웃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를 많이 안 다루잖아요. 좀 하찮은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근데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약간 이 시대가 이룩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딱히. 그치. 그러니까 뭐 제가 삼성에 면접하러 가는데 저거 발기부전에 대해서 글 썼습니다. 뭐 저가 하품을 크게 하면 무엇이 좋을까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그런 쪽은 이제 거의 저희가 요즘에 발기부전 중요한 거고 사실. 네. 인문학으로 가셔 이러겠지. 그냥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쨌든 세상이 수치로 환산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약간 에세이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런 쪽으로 약간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술도 효율적이잖아요. 요새 보면은 맞아. 어떤 불필요한 미술이 아니라 어떤 무조건 어떤 사회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되는 예술 같은 느낌이니까 느끼한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 사카린 씨가 어제 잠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코어 관련해서 이 작가들을 보면서 난 코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맞아. 이 코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면서 저희가 말한 그거잖아요. 실압근, 실전 압축 근육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1인칭 펀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mm 펀치였나 5mm 펀치였나 그것처럼. 맞아.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요즘엔 너무 우리가 풍선 근육만을 키우기보다는 맞아. 요새 약 풍근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육도 웃긴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은 막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막 승모근만 엄청 큰 애들이 있거든. 보면 뭔지 알아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뭐 어디 근육만 있고.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근육들도 되게 웃기고 매력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요랄드 근육이 약간 그런 실전 압축 근육이기도 하지만 맞아. 또 동시에 정말 지 쪼대로 길러낸 근육이 아닐까? 목 근육만 실전 압축으로 만들어. 그렇죠. 목 근육만 쓰고. 그런 식이라는 절대 쓸 수 없는 거든. 그러니까 나 그 코 근육 엄청 세,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자신만의 또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유머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한국도 요즘에 뭐 서천 코미디 클럽, 뭐 서울 코미디 클럽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사실 대학로나 그쪽에서는 짧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고 뭐 물론 그건 또 서양의 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1세대가 이렇게 하고 점점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또 코미디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아. 저는 요랄드를 지금 오펜 씨도 뭐 정리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얘기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계속 평행세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평행세계를 사실 어떤 배달은 진짜 고차원이나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우주라나 세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 이웃이 나의 평행세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벨기에만큼 EU 열강들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불안정하게 거기서 역설적으로 EU 본부도 벨기에 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왜냐면은 사실 두려워서 그랬대요. 다른 독일에 두면 독일이 또 너무 세질 거고. 그지. 프랑스에 두면 또 프랑스 너무 세질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행세계라는 것을 보면은 벨기에 자체 평행세계는 그죠. 내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벨기에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무슨 그 싸움 딱 데려와서 투기장 하는 곳이라고. 근데 평행세계가 사실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각자 자신의 싸움 닭을 놓고 거기서 싸우면은 평행 세계에서 내 닭이 죽으면 현실에서 내가 죽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사실. 뭐 말인지 알아요? 그지. 뭐 그런 느낌처럼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나 어쨌든 자연 파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동물도 우리가 보면은 배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구 안에 살아가는 같은 세계에 있는 그거거든요. 평행 세계가 두 개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들을 착취하거나 식물들을 너무 심하게 착취를 하면 결국엔 지구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동물에 대한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치.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 평행 세계의 비유를 들었지만 유세드 그로이트가 이 소외된 계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계층을 뭔가 비난하고 아니면 우습게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 행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는 이제 작업을 다 다룬 다음에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행세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평행세계를 통해서 현실세계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그 저는 워딩들 자체가 너무 유니크하고 그건 진짜 유니크해요. 그냥 어디서도 사실 들어보지도 않은 거 같고 저는 근데 그냥 자신만의 그렇게 워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상과 자신의 관심에 대한 그 열정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까라고 하는 그 약간 따뜻함? 극한 관조의 약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모든 예술가는 사실 자기 일상을 특별하게 보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자체를 관조해서 나는 평행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평행세계가 우리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개그맨들이 막 똑똑하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진짜 관조의 끝은 유머거든요. 그죠. 생각지도 못한 대로 헐리지.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나 그런 작업 비판해 왔지만 저는 그 가까운 관조, 웃기지 않은 관조는 관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진짜 관조는 웃음이 있어요. 끝에. 맞아. 진짜 관조는 고개 싹 내밀고 그 어이없음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이 어이없음을 얘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어이없음을 어떤 평행 세계를 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유머를 만들어냈냐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편은 어떤 종합적인 편으로 했고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확실히 다음 편에서 오편 씨나 저랑 뭐 작업을 하나씩 혹은 두 개씩 준비를 해서 뭘 관조했냐 뭔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냐 너네끼리 재밌어하지 마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2주가 또 기다려지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이거 이 편을 하는 게. 그죠. 두 편짜리 오랜만이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시프리안 가이아였으니까 그게 그래도 오래 안 됐어요. 10월이에요. 9월인가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작가를 좀 조사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작업하는 거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그죠. 생각하게 오펜 씨의 되고. 작업에도 많이 영향했지. 저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을 다시 들이켜보면서 아 단순하게 뭘 따라해서 그게 어색한 거를 현상적으로만 관찰해서는 안 되겠다. 뭐 왜 했을까라는 코어적인 걸 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참치회 같은 웃음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듬이도 좀 안 웃길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나중 가면 저희도 더듬이 도 같으면 어느 순간 이제 고급 참치의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냥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태 거의. 그죠. 응. 침묵을 해도 웃긴 상태. 맞아. 아, 그게 진짜 웃긴 그게 진짜 사람이긴 해. 웃긴 거 그냥. 맞아. 스탠디업 코미디언처럼 그죠. 맞아.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 방금 오펜 씨가 이런 실수한 부분을 편집을 안 하고 딱 들어야하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기계적 웃음.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지금까지 이제 이번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